국가 부도 위기가 계속된 데다 미국의 1월 신규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듯 했으나 장 막판 매수가 일면서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10포인트 올라 1012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위험이 상존해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여전히 은행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프랑스는 무려 3.4%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의 8개월 만에 최고치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7% 급락한 71달러 1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선진 7개국, 즉 G7은 최근 부각되는 재정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책을 성급하게 철회할 경우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가까스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주말 낙폭 과대 인식 그리고 만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다우가 10포인트 0.1% 올라 1012로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장중엔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때는 다우가 1.6%가량 밀리면서 9,80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장 막판에 매수세가 어쨌거나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의미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져 있는 다우 만선의 회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겨우겨우 만선을 지지해 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메가마이더스 투자자문에서 강효섭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극적인 드라마는 뉴욕 증시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전체적인 윤곽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 차트인데요. 네. 이 꼬리가 9,850까지 길게 왔다가 다시 만선을 회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이제 유럽 남부 국가의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서 제2의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중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또 실업률이 나와서 잠깐 반등하는 듯 하다가 실업률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 신용지수가 연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면서 EU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을 내놓으리라는 관측, 또 고점에서 지수가 10% 조정받았는데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는 저가 매수 등의 유입으로 극적으로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또 금등 상품업종과 기술주 등이 상승하고요. 주택건설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브로드컴이 스탁옵션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 이런 그 법원 판결에서 이겨가지고 6% 이상 올랐고 시스코는 이제 매출 증가가 향후 예상된다 그래서 2.3% 올랐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보니까 말이죠. 막판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실업률 얘기도 있고 소비자 신용 지표도 나왔나 봐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실업률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실업률 지표는 엇갈려서 나왔는데요. 실업률은 9.7%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0%를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나왔습니다. 10%가 나와서 서프라이즈를 나왔는데 이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예상치가 15,000개였는데 2만 개가 오히려 감소했고요. 이제 2만 개 감소하면서 보고서에서는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 부분 선행 지표로 알려진 주당 노동 시간, 이 주당 노동 시간이 선행 지표로 평가되는 이유는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사람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상치가 33.2시간이었는데 33.9시간으로 늘어나서 향후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네. 또 이제 시스코, 웰스파고, 달러 제네럴 이게 이제 IT, 금융, 유통업종인데 모두 고용을 늘린다는 소식에 고용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1월 실업률 사실 전월의 10%에서 한 그 정도만 근근히 좀 이어나가면서 더 이상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랐었는데 오히려 9.7%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지만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한 15,000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2만 명 정도 더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에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업률 개선이 뭐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말이죠. 자, 어쨌거나 뭐 주당 또 노동 시간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니까 향후 고용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편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잠깐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소비자 신용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소비자 신용이 이제 18억 불 감소해가지고 예상치인 90억 불 감소 예상치를 크게 이제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부채 비율 점진적인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회복인데 이제 실업률하고 소비자 신용이 가장 큰 이슈죠.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신용은 이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요. 이제 전월 대비 매우 양호한 지수가 나왔고 특히 이제 추후 연체 가능성이 높은 리볼빙 회전 금액이 아닌 넌 리볼빙 비회전 신용이 68억 불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된 상황입니다. 네. 자, 막판에 어제보다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것은 유럽발 신용 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럽발 악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거의 8개월 내 유로화 대비 최고치라고 들었는데 때문에 상품주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투매가 이어졌다면서요. 네, 이제 유가가 이제 유럽발 경기 회복 지연 악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WTI 선물이 이제 주식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장중 저점에서는 상승했지만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2.67% 하락해서 이제 71.19달러로 마감했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이제 0.9% 하락해서 이제 1,052.80 이제 온스당 1,052.8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기타 상품들은 이제 콩, 구리는 상승했고 옥수수하고 은은 하락하는 등 상승 하락에 엇갈렸지만은 이제 상품 지수는 대체적으로 유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미 국채 같은 경우가 이제 남유럽 국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려 현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대화되었다. 그래서 2010년 최고치 기록했고 달러 역시 이제 80.46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이제 유로 존속에 대한 우려, 경제적인 불안 이런 얘기 때문에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해서 1달러에 1.369를 기록하면서 작년 5월 19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유로화가 엄청나게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주는 때문에 거기에 또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의 문제 진앙지인 유럽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사흘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 증시 마감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영국이 1.5%가 빠지고 독일 1.79%, 프랑스가 3.4% 빠졌는데요.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우려감이 있었고, 미국의 이제 실업률 지표가 나오면서 잠깐 반등하는 듯 했지만, 이제 또 악재가 부각되면서 실업률 비농업 부문 그것이 부각되면서 다시 하락을 계속했고, 포르투갈이 이제 긴축 예산안이 부결됐고요. 그리스 공무원이 파업하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3.4%씩 하락하는 그런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이 많게는 20bp까지 적게는 10bp씩 이렇게 오르면서 국가 부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그리스 다음으로 국가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조금 과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의미 있는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렸지요. 어떤 얘기들의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요? 네, 일단 이제 은행 부문에서 이번 위기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에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할 것인지 금융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물릴 것인지 보너스에 대해서 물릴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이런 금융 규제의 원칙에서는 G7이 다 같이 동의를 했고요. 또 이제 막대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구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경기 부양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했습니다. 또 이제 유럽권의 재무장관은 그리스 지원에 이제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유로 자체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네. 또 이제 7일부터는 이제 24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시장 불안, 은행 건전성 확보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서 기대감이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 미국의 금융 규제안도 있고, 지금 유로존 문제도 걸려 있는데, G7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각국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한 모양이군요. G7 회의에서 이번 주 11일에는 유럽의 비공식 정상회의가 열려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유로존의 여러 가지 재정 적자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11일 날 EU 특별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제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 도모하고요. 유로존의 위기 해소 방안을 이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그리스의 재정 적자 감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타 회원국들이 재정 적자 감축안을 과연 최종 승인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요청할 전망이고요. 이제 이런 이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태 해결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중국
미국의 어떤 긴축 그리고 미국의 금융 규제 강화에 이어서 유럽에서 악재가 다시금 불거져 나와서 이제는 뭐 G2 리스크가 아니라 G3 리스크다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발 재정 위기가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글로벌 증시를 부양해왔던 두 가지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기 회복세를 모두 다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유럽발 악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날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일단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리스가 재정 적자가 13%에 육박하고 있고 GDP에 네. 국가 부채는 12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외채가 많아가지고 평가절하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제 통화의 평가절하는 유로에서 자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경기 후퇴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그리스로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로에서 이걸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 유로에서 이걸 그리스를 구제하게 되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이런 추가 국가 역시 구제할 것이기 때문에 유로 자체에서도 이제 구제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유로를 탈퇴해가지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든지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유로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로권의 영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럽의 문제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인 유로 약세의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비록 지는 해긴 하지만 그 규모가 아직 거대하기 때문에 시장에 지속적인 불안을 안겨줄 수 있는 이슈이고요. 중국의 이제 긴축 우려입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1가구 3주택에 대한 모기지 금리 인상을 했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해서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축소 시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중국의 신규 대출 목표치가 올해 이제 7조 5천억 위엔입니다. 작년에 9조 6천억 위엔보다는 이제 조금 감소한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낮은 수준이냐 이제 그게 아닌 것이 2008년에는 4조 7천억 위엔이었기 때문에 아직 유동성 축소를 우려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 중국의 어떤 제스처는 시장 안정을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다.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은 1980년 일본과는 달리 아직 성숙 단계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중국 버블이 언젠가 꺼지겠지만 아직은 중국 버블이 꺼질 시기가 아니고요. 중국 긴축으로 인한 하락 시에는 이제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중국에는 또 이번 주에 정말 중국 당국이 긴축에 대한 어떤 속도를 더 낼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라든가 부동산 관련 가격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중국 쪽도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제 관련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유럽발 재정 위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로화가 이렇게 계속 경기가 완전히 유로존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엔 달러의 강세 그렇다면 결국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건 결국 우리 증시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유동성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로가 하락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 네. 캐리 트레이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달러 쪽으로 몰릴 것이냐, 지금도 비싼 미국채로 돈이 몰릴 것이냐. 네.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증시로 돈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 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데 유럽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계속 버블인 상태고 우리나라는 그 버블의 수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유로화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우리 신흥국,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약간의 더 긍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일단 주말 보내면서요, 뉴욕 증시에서 기다리던 1월 고용보고서가 나왔고요. 실업률도 일단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실업률이 조금 호조를 보이는 것 같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 또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완전히 미국의 어닝 시즌이 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케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번 주 10일 날 버냉키 의장이 청문회 증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고 고용 성장과 이제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FRB의 비상 지원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제 FRB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회복 단계로 인식이 많이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출구 전략을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먼 얘기고요. 버냉키 발언에서는 이제 FRB가 과연 출구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언제 쓸 것이냐 이런 인식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2월 8일 날은 이제 도매 재고 지수가 발표를 하고요. 이제 11일 날 기업 재고 지수가 발표를 하는데 이것으로 이제 제조업 경기 동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전 달보다는 소폭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중국 긴축에 대한 전망의 기초 자료로서 중국 신규 대출 1월 신규 대출이 발표되는데 전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2월 신규 대출이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수지를 발표하는데 이제 무역 수지의 이제 어떤 그 적자나 그런 거 폭에 의해서 위안화 절상의 당위성, 또 미국의 환율 압박의 수위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고 2월 11일 날 소매 판매, 그다음에 12일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코카콜라, 월트 디즈니, 스프린트 넥스텔, 비아컴 등이 있습니다. 이제 코카콜라하고 월트 디즈니는 화요일 날 발표를 하고요. 스프린트 넥스텔, 비아컴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제 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 감소가 엇갈려서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메가 마이다스 투자자문의 강현섭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해서 1560선으로 뚝 떨어졌지요. 두바이 사태 이후 최대 하락폭 하락률을 기록했었는데 지난 주말 드디어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온 시점에서 다우가 그런대로 만선을 지지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의 힘입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할 수 있을런지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죠. 동해종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은 그런대로 반등에 극적으로 성공했어요. 오늘 우리 증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저번 주 중반에 나왔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 부진, 그런 부분이 이제 고용 쪽까지 이제 실업률까지 안 좋게 나올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주중반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또 이제 실업률 자체가 하락한 쪽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만선을 지지를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 증시에도 우려 속에서 기술적 반등 성격의 흐름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이슈로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증시, 미국 증시 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고용 소식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이제 국가 부도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불안한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나타났던 그러한 한 주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제가 전주부터 말씀드렸던 G2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진행되어질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해소 과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캐리 자금에 대한 이제 급속한 이탈이 전 세계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리스크보다 한 번씩 경고음을 주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흐름이 좋겠다라는 그 유동성 회수 방법론이 현재 우리 증시하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의 핵심에 서기 위한 미국의 위상 강화 그리고 중국의 신흥 금융
금융 쪽의 핵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의 이제 파워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캐리 자금의 급속한 자국 내에서의 다른 나라로의 이탈, 이러한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채무국으로서의 위상 전환을 자시하지 않기 위한 흐름 또한 이러한 출구 전략에 앞서서 나타나는 정책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증시를 더욱더 압박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 위축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분히 주식시장을 하락하게 하는, 조정을 받게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 증시에서 현물시장 약화, 파생시장의 강화는 그러한 면을 충분히 반증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파생시장의 흐름은 당분간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겪게 될 힘든 역경은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의 핵심 변수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외 악재에 누그러짐 없는 상황 속에서 파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심리적인 악재 부분이 증시의 압력을, 하락 압력을 더하는 그러한 양상이 될 것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장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회복 속도 그리고 환율을 고려를 했을 때 1,500포인트 초반대면 충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현 국면에서 불안 심리를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있을 반등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전략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큰 변수 그동안 이제 G2 리스크와 그리고 이제 그 남유럽 쪽의 그 부도 가능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활발하게 그러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외 악재들이 쉽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다들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약간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1,500선 초반 정도면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바닥을 조금 다지는지 지켜본 다음에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장 자체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뭐 미국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한번 상승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과 저희 현재의 그 추세적인 하락을 어느 정도 막으면서 급반전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현재의 악재, 국내의 경제 상황하고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외 변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의 일부 국가들 뭐 픽스라고 하죠. 디폴트 가능성과 그리고 미국 금융권에 대한 정책적 규제 강화 그리고 중국의 자국 내에서의 부동산 급등에 대한 규제 이러한 등의 그 악재가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경기 선행지수의 둔화 흐름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이후에 나타나는 영업이익의 둔화 그리고 환율 하락으로 인한 이러한 그 이익 규모의 축소 이러한 불안한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좀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순간에 이러한 모든 그 악재들이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글로벌 경기가 다시 한번 불황으로 가는 더블딥의 모양새는 아닐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작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되었던 투자자들 이 실현 매도 물량이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투자 전략은 뭐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과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철저한 단기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는 분들은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하시고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현재 우리 시장 프로들만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초보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칫 잘못 끼어들게 되면 손해를 보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증시는 최악의 경우는 이제 1,400 중반까지도 심리적인 하락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1,500포인트 초반 부위 이러한 부분에서는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수익 부분 역시 짧게 잡으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른바 선수들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런 시장, 선수들만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장에서 과연 고점 매도, 저점 매수라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그나마 또 수익을 좀 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이 노릴 만한 종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 테크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 분위기, 한순간에 매수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이제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세를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이 종목이 왜 빠졌는가를 갖다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작년 4분기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시장의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 통틀어서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외국계와 그 국내 증권사에서 작년 4분기의 그 부정적인 실적, 그리고 올 1분기까지의 그 투자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1분기까지 실적이 둔화되고 2분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이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이 종목은 철저히 공매도나 매도세로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러한 이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대비로 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종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역발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은 어차피 올해 일회성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급과 미래 투자를 위해 하는 이제 그 자금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희석되면서 가격적인 측면과 이제 매치를 시켰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위치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계속해서 이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빠진 현 국면은 어느 정도 그 접근 전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요일 날 그 양봉이 출회가 됐습니다. 양봉 출회, 웬만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양봉 출회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121선, 241선 부분에서의 한번 언더슈팅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재차 이제 V자 반등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향후 전망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전주 말 종가 69,500원 정도 수준으로 끝났는데 69,000원에서 69,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 가담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죠. 8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 시장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이제 그 악재,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면서 하락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빠진다 이러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적도 수급도 지금이 바닥이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역발상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삼성 테크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원금은 전액 보장하되 이자는 일부만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 경우 금융사별로 대출 한도를 강제로 규제하는 가계대출 상한선도 도입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금융선진화 비전 보고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진 7개국, 즉 G7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늦추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G7의 이 같은 입장은 적자 누적을 떠안더라도 경기를 우선 회생시키는 게 급하다라는 데 합의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R&D 펀드를 조성하고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어찌된 일인지 어깨는 영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군요. 오널가가 사재를 내놓고 대신 경영권을 보장받는다라는 구조로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 금호그룹의 구조 조정. 그러나 오널가가 어제까지가 시한이었던 개인재산 출연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대전제가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때문에 이번 주가 금호그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프리우스의 일본 내 판매분을 모두 리콜할 계획입니다. 당초 프리우스 문제가 제품 결함이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라면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차량만 수리해준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국내외 악화된 여론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금융산업 선진화 비전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앞으로 아시아를 대표할 어떤 은행 두세 개 정도를 굵직하게 한번 키우고 예금자 보호제도도 수술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용부터 간략히 일단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금융연구원하고 그 자본시장연구원 또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요. 그 7일 이제 그 금융 선진화를 위한 그 비전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그 이번 연구 영역은 그 금융위원회 그 요청을 이루어졌고요. 네. 그 금융위원회 이제 그 심포지움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정책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아마도 그 이번 선진화 비전 방안에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물론 그 MB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웠던 금융산업 발전 방안이 모두 포함된 게 특징인데요. 네. 일단 큰 방향을 보면요. 세계 굴지은행을 육성하고 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수술하고요. 또 그 소비자 금융업을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좀 나눠보면은 우선 그 오는 2020년까지 그 아시아 톱10 은행을 20개 육성을 하고요. 네. 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수술해서 그 원금만 보장하고 그 이자는 일부만 보장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그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그 1, 2년마다 자격 심사를 해서 그 강화를 하고요. 또 그 소비자 금융업을 새롭게 신설해서 그 대부업을 그 소비자 금융업으로 편입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이 밖에 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또 그 금융사 가계대출 규모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이런 것 등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예금자 보호제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 현재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행 그 예금자 보호법은요, 그 원리금과 이자를 합해서 그 최고 1인당이거든요. 네. 1인당 그 5천만 원 한도 내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그 한마디로 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그 본인의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아울러 그 현재 그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도 그 일반 금융 상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부의 그 예금자 보호법 그 추진 방향을 보면요, 개선 방향 추진을 보면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단기 추진 방향을 보면요, 그 예금자 보호 대상을 그 열거주에서 포괄주의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네. 이래서 그 웬만한 이제 금융 상품을 다 예금자 보호 대상에 넣는다, 이런 것이 하나가 큰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일부 금융사의 그 도덕적 해이 방지를 마련하고요. 가장 큰 게 이제 그 파산 시 그 5천만 원 한도를 전액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원금은 보장하되 또 이자는 일부만 보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아마도 이 배경에는 그 현재 그 예금자 보호법을 활용해서요. 그 저축은행에 그 5천만 원 이하 예금을 드는 방식으로 그 재테크를 하는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하나의 그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구상하고 있고 저축은행 그 도덕적 해이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 그 정반대로 그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은 그 저축은행 등에 예금을 맡겨도 5천만 원을 전에 보장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저축은행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는 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획일적으로 5천만 원인데요. 이를 네. 이제 권역별로 차등,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차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앞서서 은행 대형화에 관해서도 간략히 언급을 해주셨죠. 아시아 톱10에 들만한 은행을 두세 개 정도 키우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지적하신 대로 대형화 글로벌화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정부는 이제 대형화를 통해서 그 현재 30위권인 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그 2020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일단은 권역별로 좀 보면은 그 은행의 경우 대형화가 그 키포인트고요. 네. 10년 안에 아시아 톱은행 그 2, 3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두 개의 글로벌 대형은행하고요. 네. 3, 4개의 국내 증식은행, 또 다수의 지역은행 등 이렇게 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눈다는 계획인데요. 이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그 플랜을 보면은 우리은행을 우선 민영화시키고요. 그 산업은행은 체질을 바꾼 뒤에 민영화시켜서요. 사실상 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을 글로벌 톱은행을 키운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의 경우도 그 키포인트는 역시 대형화인데요.
이를 위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그 대형사끼리 자발적 합병을 유도를 하고요. 네. 또 그 소형사 간의 합병을 유도하면서 대형화를 유도를 하고요. 눈길을 끄는 게 이제 펀드 산업 육성 방안이 있는데요. 네. 그 MMF에 대해서 그 긴급한 경우 펀드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정부의 안이 크게 이루어지면은 그 가장 큰 변화는 비은행권일 것 같은데요. 예. 정부의 비은행권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요. 그 저축은의 경우 현재 이제 그 신규 진입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정부안은 이제 그 부실 대주주가 아니라 그러면은 신규 진입을 허용을 해가지고요. 그 저축은행을 경쟁력 체제로 바꾸자 이런 것이 좀 허용이 됐고요. 또 그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그 소비자 금융업을 신설해가지고요. 또 소비자 금융을 신설해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강제 등록하다. 그러니까 네.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금자 보호제도라든가 또 M&A 활성화 같은 측면을 본다면 역시나 이번 여러 가지 선진화 방안의 가장 큰 타격은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행이 좀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네요.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아마도 이번 기회에 그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서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부가 현재 고려 중인 방안을 보면은요. 우선 그 금융회사 임원과 그 사회이사 등에 대해서요. 그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그 금융당국이 그 1, 2년마다 주기적으로 그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네. 아마도 이거는 좀 빨리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모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뭐 은행은 사회이사의 포로가 돼 있다. 은행장은 네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금융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그 다른 안보다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유럽발 재정 위기 우려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이른바 픽스라고 하죠.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군,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의 머리 끝자리를 딴 그런 쉽게 부르는 그런 이름인데요. 뭐 돼지떼가 지금 유럽 지역 혹은 글로벌 시장을 망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거나 유럽발 재정 위기 문제가 크게 핫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주말 G7 회의가 열려서 이미 폐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 그렇습니다. 부양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제 이렇게 스페인 등 네 나라가 그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그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가운데 그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면서 그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6일 그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폐막됐는데요. 그 폐막 결과를 보면은 그 이들 그 선진국 재무장관들은 그 지속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런 데 동의를 했고요.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 사실 그 이탈리아 등 이들 4개국의 재정 위기를 불러온 것은 그 최근 경기 침체의 이제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네. 불러왔는데요. G7 이야기는 그 적자 누적을 안고라도 그 경기를 회생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런 평가를 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G7 해당 결과를 보면요. 그 이번 그 G7 해당 결과를 보면은 이번 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해결에 대해서 네. EU가 알아서 해결한 문제다. 그러니까 G7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그 피그스 위기에서 그 G7은 좀 한 발 빠져 있겠다 그런 예. 평가인데요. 현재 그 11일로 예정된 그 EU 특별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네. 그 11일로 예정된 그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그 EU 정상 국가들이 그 어떤 위기 해소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의 추가 악재가 없어서 우리 증시 또 글로벌 증시가 빨리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해서 2조 원가량의 그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정부가 그 9개 부처 합동으로 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뭐 하지만 그 당사자의 뭐 제약계 반응은 좀 신통치 않은데요. 일단은 그 정부가 내놓은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요. 크게 뭐 5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약 연구 개발 활성화, 뭐 제약산업 구조 혁신, 뭐 해외 진출 활성화, 유통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큰 골자고요. 네. 뭐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은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한 2조 규모의 그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안이 좀 네. 포함되어 있고요. 뭐 신약도 R&D에 대해서 그 세제 지원을 확대를 해서요. 그 신약 개발에 대한 R&D 한 세액 공제를 그 세계 최고 수준이 20%로 확대한다. 이런 안도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 재정 지원도 확충해서 지난해 그 신약 개발 예산이 그 1,256억이었는데요. 네. 이를 그 2012년까지 1,900억 이상으로 늘린다. 이런 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덧붙여 그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제약기업 간 M&A를 활성화한다. 이런 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그 복제약 가격을 인하한다. 이런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제약업계는 신통치 않은데요. 예. 아마도 이면은 그 국내 제약업계가 그 수십 년간 그 복제약에 치중한 경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반응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그 복제약을 그만 만들고 그 신약 개발에 나서라. 네. 이런 것을 강조한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제약업계가 썩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당장 채권단 회의가 열립니다. 금호가에서 사제 출연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금호그룹 구조조정이 정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 크게 화두가 됐는데 주말에 보니까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금호그룹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그 산행을 가졌는데요. 그 산행을 가진 자리에서 사실상 그 금호그룹을 향해서 그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네. 한 민행장의 발언 수위를 볼 때 그 상당한 그 도를 넘었다, 수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민윤상 행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요. 그 금호 오너 일가가 7일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한마디로 금호그룹이 그 제대로 된 성의를 제때 보이지 않으면은 그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이에도 그 민윤상 행장의 주요 발언을 보면요. 그 금호 오너 일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뭐 내주죠.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는 그 합법적인 법인 내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진행시킬 거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눈에 띄는 게 금호그룹 오너 일가는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있는 데다 그 내부적으로도 서로 의견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좀 강하게 좀 비판했습니다. 그 민행장 아울러 그 대주주 책임 이행 전에는 절대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어제까지 그 민유석 행장이 7일까지 그 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7일까지 이제 그 금호그룹한테 약속을 이행하라 했는데요. 그 7일까지 금호그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드러났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요. 현재 금호산업이 어카웃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제 금호산업을 그 법정 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채권단에서 어떤 그 발언이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또 금호그룹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키포인트가 되고 그 전반적으로는 이번 주가 네. 그 금호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 소식입니다. 결국 신형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에까지 리콜 사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본 내 판매분 프리우스에 대해서도 전면 리콜을 계획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일본 내 판매분에 대해서 모두 리콜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렇게 일본 내 판매분에서 리콜하면서 그 글로벌 판매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아마 리콜이 아마 전 세계로 좀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뭐 캐나다에서 뭐 그 도요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그 도요타 사태가 그 축소되는커녕 그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지도 그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오늘 금호그룹 관련해서 채권단 회의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미시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일정별로 보면은 그 8일이죠. 8일 법원에서 그 키코 있지 않습니까? 네. 키코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9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1월 그 생산자 물가 통계를 내놓고요. 또 10일에는 그 통계청에서 1월 고용동안 수치를 공개합니다. 또 10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총세가 세출에 대한 현황도 공개하는데요. 아마도 그 관심은 10일인데요. 네. 그 10일 그 한국은행에서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기준금리 동결이 그 유력시 되고 있고요. 또 10일에는 또 그 정부가 2차 국가 고용 전략회의를 열고 그 고용 전략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또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10일에는 관세청에서 그 지난해 그 수출입동의 핵정치가 발표되고요. 한국은행에서 2009년 4분기 무역 수지 및 그 교육증권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현대신문 이종배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8일) 월요일 이슈앤마켓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